오늘의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미국 뉴욕 증시 간판 지수인 나스닥 지수와 S&P 500이 4거래일 연속 하락하는 가운데 다우 지수만이 소폭 상승세로 마감했습니다. 이날 뉴욕 증시가 하락한 것은 부진한 소비 신뢰 지표의 경제 불확실성이 짙어지면서 매도세가 촉발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유럽 내 차량 판매가 급감했다는 유럽 자동차 제조업 협회 발표에 따라 테슬라가 8% 이상 폭락했습니다. 이에 따라 시총도 9,739달러로 줄어 1조 달러가 붕괴됐습니다. 유럽 전기차 수요가 강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테슬라가 하락하자 뉴욕 증시의 니콜라 리비안 등 전기차가 일제히 급락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대중 반도체 제재를 더욱 강화키로 함에 따라 주요 반도체주들이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엔비디아는 3% 이상 폭락하며 시총 역시 3조 1,010억 달러로 줄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 중국 매출에 의존도가 높은 인텔의 주가 역시 5% 이상 급락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우려로 암호화폐가 일제히 급락했습니다. 비트코인은 한때 86,008달러까지 추락하며 86,000달러 선도 붕괴할 위기를 맞았었습니다. 비트코인이 87,000달러 선이 붕괴된 것은 지난해 11월 이후 3개월 만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시작합니다. 진행의 이가은입니다. 어제 뉴욕 증시는 전날과 비슷하게 다우만 상승하고 나스닥과 S&P 500 지수는 하락하면서 마무리했습니다. 이날도 이 지수의 발목을 잡았던 건 경제 지표였습니다. 컨퍼런스 보드가 발표한 소비자 신뢰 지수는 예상치를 하회했고요. 또 더불어서 소비자 기대 지수 같은 경우에는 72.9로 발표됐습니다. 경기 침체 임계치로 판단하는 지수가 80이기 때문에 이 선 밑으로 떨어진 것으로 확인하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높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유럽 쪽에서 판매량이 45% 정도 감소했다라는 부분, 영국에서는 비아디에 뒤졌다라는 소식 속에서 장중에 10% 넘게 급락하는 모습 보이기도 했었고요. 시총도 1조 달러 증발하게 되면서 시총 자리도 버크셔 해서웨이에게 자리를 내주게 됐습니다. 금도 비트코인도 계속해서 하락세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안전자산과 위험자산 모두 갈피를 잡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어떠한 전략들 세우면 좋을지 꼼꼼하게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저희가 준비한 코너부터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첫 번째 코너는 빅 애플 스탁 준비되어 있습니다. AI 돈이 몰린다라는 키워드 포함해서 6가지 경제 키워드 살펴볼 거고요. 더불어서 코인 라이브를 통해서는 암호화폐 시황과 뉴스들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출발 증시와이드 1부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네, 첫 번째 코너 빅애플 스탁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서울경제TV 윤경철 본부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뉴욕 증시가 계속해서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AI 거품론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어떤 전략들 세워가면 좋을지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열어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로는 AI 돈이 몰린다 준비해 주셨습니다. 사실 AI 거품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가 나오고 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은 캐펙스 투자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혹은 또 늘려가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AI에 돈이 몰리고 있다. 어떤 내용일까요? 네, 맞습니다. 그 AI 거품론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돈이 갈 때는 AI밖에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엔트로픽이 얼마 전에 이제 돈을 이제 그 기본적으로 이제 투자 라운드를 했었는데 사실은 한 20억 달러 정도를 예상했었는데 돈이 너무 많이 몰려서 35억 달러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만큼 AI 쪽에 관심이 너무 많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지난해 연말에는 xAI가 돈을 모았었는데 60억 달러가 모였고 그 전에는 이제 오픈AI가 단독으로 이제 그 소프트뱅크가 해서 비전 펀드라는 곳에서 400억 달러가 모였습니다. 이 정도로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기본적으로 많은 돈이 이제 AI에 몰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AI 거품돈이 있지만 전반적으로 AI밖에 없다라는 생각에 전부 다 이제 돈이 그쪽으로 다 몰리고 있는 상황이고 기업 가치나 투자 유치를 하면 전부 AI 쪽에 몰리고 있고 진짜 정말 개발을 해야겠다고 생각하거나 이러고 하면 클라우드 아니면 다 AI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 AI 쪽에 가고 있는 것 같고 젠슨왕이나 뭐 다른 경쟁자나 엔비디아나 이런 쪽에 이제 주가는 하락하고 있지만 어차피 오늘 저녁에 이제 그 발표를 하겠지만 이 부분에 관해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적 발표나 이런 예상치는 전부 다 좋습니다. 그런 걸 볼 때 AI 쪽에는 정말 전망은 좋은 제 개인적으로는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네, 기업들도 계속해서 캐펙스 투자를 늘려가거나 혹은 또 그대로 유지하는 추세를 좀 보이고 있는 상황 속에서 돈이 몰리는 이유부터 좀 점검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방금 말씀해주신 건 돈이 몰릴 곳은 거기밖에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가장 좀 메인 이유가 되는 걸까요? 일단은 뭐 제가 볼 때는 AI 쪽에 기본적으로 엔비디아 얘기를 좀 먼저 좀 해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사실 오늘 저녁에 이제 실적 발표를 하는데 사실은 AI 경쟁에도 불구하고 개미 투자자의 신뢰가 좀 있습니다. 사실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중국의 제재나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엔비디아가 살짝 빠졌다고 하지만 중국의 이제 저가 그 엔비디아 모델 같은 것들 미리 입도 선매를 하고 있어서 사실은 엔비디아에 대한 수요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AI에 대한 수요가 정말 많고요. 사실 이제 중국 저가 모델이 출시가 되면서 사실은 이게 딥시크가 되면서 주가가 많이 빠진 건 사실이지만 올해 들어서 이제 그 엔비디아 수요는 더 많이 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많이 늘었고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의 어떤 매수의 그것도 사실 순매수는 더 많이 는 게 사실입니다. 숫자로도 많이 늘었고 기본적으로도 많이 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숫자로는 엔비디아에 대한 그런 수요나 이런 것들이 줄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실적 전망도 팩트셋에 대한 그런 것들을 보면 순이익은 59% 정도 기준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매출도 72% 정도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상승률이나 이런 것들도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젠슨왕 CEO가 최근에 이제 자신이 기본적인 어떤 딥시크 관련된 발언을 본인이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자신이 이제 추론 모델, 그러니까 요 AI에 관련된 추론 모델을 관련돼서 자기가 얘기를 했는데 AI나 뭐 딥시크나 이런 것들이 이제 사전 훈련을 하면 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자신들이 이제 GPU가 많이 사용이 안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왜냐하면 포스트 모델이라 사후 훈련을 많이 하기 때문에 오히려 GPU를 많이 쓸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후 훈련을 많이 하기 때문에 오히려 GPU가 많이 쓸 거고 그러다 보면 AI에 대한 수요가 더 많이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오히려 서로가 시너지를 낼 거라고 얘기하면서 많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AI 기술에 대한 폭발적인 성장이나 혁신이 많이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부분들이 많이 들면서 AI에 돈이 몰리게 될 거고 기본적으로 AI에 대해서는 높은 수익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이제 마진율이 좀 높을 것 같아요. 다른 거에 비해서 마진율이 높을 것 같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픈 AI가 최근에 이제 구독자나 이런 것들을 보시면 사람들이 되게 많이 늘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이제 많이 늘고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고 기업 가치들이 많이 상승합니다. 그리고 이제 매그니피션트의 전반적으로 이제 7팀에 있는 것을 보면 전반적으로 AI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AI 기업의 상승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가 안보 전략이 전반적으로 AI 기업이 다 있습니다. 이런 거를 볼 때 AI 기업의 가치가 높습니다. 그리고 기업들이 앞다투어 전부 다 AI 산업에 다 투자합니다. 그러니까 주력 산업이 전부 다 기업이 전부 다 AI 산업이 아닌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나 이런 것들이 AI랑 연관되어 있지 않은 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AI 산업이 전반적으로 되게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AI에 돈이 안 몰릴래 안 몰릴 수가 없는 거죠. 사실 뭐 잠깐 주춤할 수는 있겠지만 다시 계단식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게 제가 볼 때는 어떤 지론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AI에 돈이 몰린다라는 키워드를 좀 잡아주셨는데 사실 어제는 TD 코엔 보고서를 보면 마이크로소프트가 데이터 센터 설립하는 데 있어서 임대 계약을 좀 파기한다라는 소식 속에 전반적인 영향을 받았었거든요. 그러면서 연결됐던 아이디어가 AI 거품론이었단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는 그럼 어떤 시각을 좀 갖고 살짝 있을까요? 뭐 이제 정비를 하는 과정일 수는 있어요. 잠깐 정비를 하거나 주춤하거나 이제 기업이 어떤
자체적으로 이제 약간 과다로 했거나 이제 정비를 할 수 있습니다. MS가 정비를 하거나 뭔가를 할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과다를 했거나 이렇게 해서 뭐 애저나 이런 것들을 올해 이제 정비를 하거나 다른 투자를 하거나 이럴 수는 있지만 가는 방향은 AI가 맞다는 거죠. 이제 올해 다시 정비를 하거나 기본적으로 또 다른 분야에 뭔가를 투자를 하기 위해서 이제 자본을 재정비를 할 수는 있겠지만 AI에 대한 투자를 멈추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경쟁을 지금 해야 되고 AWS나 애저나 이 부분에 대한 클라우드 서비스를 기본적으로 안 하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리고 오픈 AI랑 MS랑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저 분야에 대한 데이터 센터를 계약을 저걸 취소를 하겠지만 저 분야에 대한 투자를 안 할 수가 없어요. 특히 오픈 AI가 오늘 기본적으로 1위고 오늘 오픈 5 그러니까 오픈 AI가 버전 5를 곧 이제 발표를 하게 될 텐데 데이터 센터 계약을 취소했겠지만 저 투자를 멈추게 되면 그 분야에 대한 투자를 안 하겠다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잠깐 쉬어갈 수는 있겠지만 계속적인 투자는 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네. 오늘 아침도 보면은 딥시크 관련해서 다음 시리즈가 또 예, R2가 나오게 예. 더 빠르게 나올 일정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잠깐 조정은 있다 하더라도 가는 방향은 AI 쪽이 맞을 수도 있겠다라는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AI 투자에 대해서 좀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두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서 키워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키워드로는 Get rid of penny 준비해 주셨습니다. 페니가 들어간 걸 보니까 동전 이런 거랑 관련되어 있는 것 같고 최근에는 그 구리 부족 이야기가 좀 나오게 되면서 1센트를 이른바 1페니 동전의 주조를 중단하라라는 행정명령을 내렸다라고 합니다. 이건 어떤 내용일까요? 트럼프 같은 발상인 것 같아요. 트럼프다운 발상인 것 같은데 사실은 이제 1센트를 만드는데 3.7센트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 만들수록 적자인 거예요. 오히려 더 손해인. 네. 그러니까 적자니까 2.7센트가 적자인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도대체 만드는 게 맞나라고 하다 보니까 트럼프다운 발상이 그럴 바에는 차라리 만들지 말고 구리도 부족한데 만들지 말아라고 행정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도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구리 가치가 상승하다 보니까 뭐 아이러니한 게 이거를 이제 포틀랜드의 민트라고 이제 이 중고 사이트가 있습니다. 여기는 요 4파운드라고 해서 이걸 묶어서 파는 데가 있습니다. 이걸 6만 달러 묶어서 팔면 12만 달러에 팔고 있는 데가 있고요. 수집가들은 1982년도 동전을 선호하는데 요거를 5천 개를 묶어서 액면가 50달러입니다. 요걸 묶어서 79달러에 판매하기도 하고 약간 아이러니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약간 문제가 되고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 요거를 이제 대통령은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요게 이제 의회 승인 없이는 요거를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사람들 차라리 그럴 바에는 우리가 이거를 녹여서 팔면 되지 않겠냐. 그러면 이익 아니겠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녹여서 팔았을 때 과연 그만한 녹여서 파는 비용이 녹이는 비용이 더 많이 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게 되고 사실 이게 가치가 좀 불순물이 좀 있지 않을까. 단순히 구리만 있는 건 아닐 테니까 이런 생각이 좀 들게 되고 약간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는데 더 문제는 이 페니만의 또 문제는 또 아니에요. 1페니 또 이제 5센트 동전이 또 있거든요. 요 문제도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니켈도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니켈이 더 문제입니다. 사실은 5센트가 니켈이 아니라 이 니켈은 하나를 할 때마다 더 문제가 8.8센트가 또 손해입니다. 그러니까 요 부분도 문제인데 이 사실은 이 두 개 다가 더 문제이기 때문에 구리가 문제인데 니켈도 사실은 지금 부족하거든요. 사실은 지금 보면 이런 원자재나 이런 어떤 광산이 다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요 두 개가 다 문제라서 오른쪽에 제 도표를 잠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체적으로 이런 게 문제라서 요 동전 둘 다를 녹이면 녹일수록 문제가 돼서 사실은 니켈이 증가할수록 더 큰 손실이라서 니켈에 대한 손실은 사실 지난해만 해도 9,300만 달러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 두 개를 사실은 동전을 어떻게 할지 사실 지금은 뭐 핀테크 시대라고 해서 이제 서로 보내주고 뭐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요 두 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을 이제 좀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 몇 가지 선택지가 있는데 요거를 이제 의회랑 상의를 해서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네, 페니 살펴보고 있는데 페니도 이제 좀 찾아보니까 영미권에서는 이걸 주우면 행운이 따라온다 뭐 이런 속설이 있어서 결혼하는 신부의 신발 안에 넣기도 하고 시험장으로 가는 수험생들 가방에 넣어주는 그런 문화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영미권 안에서는 그래도 페니에 대해서는 어떤 특정한 의미를 두고 좀 의미 부여를 하는 의식도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없앤다라는 게 사실 쉽지 않은 결정일 것 같거든요. 이게 정말 근본적인 해결책
해결책이 좀 될 수 있는 걸까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안 되는 사실은 이게 적자기 때문에 심각하긴 합니다. 사실 이제 페니는 사실은 여러분 록펠러 센터를 보통 뉴욕에 가시면 꼭대기에 가시면 요거를 가지고 동전하는 기념품을 만들어주면서 페니를 꼭 들고 가라고 저는 얘기를 하거든요. 이 페니를 들고 올라가시면 이렇게 주조를 해서 뭔가 기념품을 만들어주는 그럼 뭔가 그때도 필요하네요. 그때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꼭 가져가시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제 요 네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는 조폐국에서 무조건 없애는 게 하나 있습니다. 무조건 없애면 이게 이제 동전 부조기하고 소매점이나 이런 데 그리고 이제 미국의 중요한 게 뭐냐면 끝전을 꼭 하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뭐 우리가 살 때 뭐 만약에 4.85달러 이런 식으로 모든 걸 책정을 아니 4.86달러 이런 식으로 뭔가를 가격을 책정을 해요. 우리나라는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끝전을 좀 없애는 이런 게 있는데 미국은 이런 식으로 늘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좀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페니 생산을 중단하는 게 있습니다. 아예 페니 생산을 중단해서 뭐 니켈만 하는 이런 방식이 또 있고요. 그렇게 됐을 경우 이제 캐나다는 아예 페니를 생산을 중단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국방부 내에서는 페니 사용을 중단하게 하고 있습니다. 아예 못 쓰게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아니면 현행처럼 유지를 하면 되는데 이랬을 경우에는 너무 중단이 많이 되는데 이런 방법을 여러 가지를 해서 이제 의회랑 상의를 해서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하면 좋은데 지금 여러 가지 부분이 좀 많이 있어서 이 부분을 가지고 좀 고민을 해보면 좋은데 이거를 시도를 안 해본 적이 없습니다. 시도를 안 해본 적이 없는 게 아니라 1989년에 가격 반올림법을 해서 5센트 단위를 반올림을 해보자. 라고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까? 5센트가 4.85달러면 이걸 4.9달러 이렇게 해보자고 해본 적이 있어요. 그리고 요거를 해서 의회에 했는데 통과를 실패했어요. 그리고 이제 2017년에 코인법을 했는데 페니를 생산을 중단하자고 했는데 이것도 실패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출생 시민권처럼 화폐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 제1조 8항에 따라서 없애지를 못해요. 사실상 어려운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쉽지가 않고 없애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도 경제성이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만큼 유지됐던 건 또 그만한 이유가 네네.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 만약에 실제적으로 집행이 좀 돼서 동전이 페니가 좀 사라지게 된다면 부작용이 생기는 부분들도 좀 있을까요? 네, 있을 것 같습니다. 무조건 이제 기본적으로 생활을 하기 때문에 사실 저는 지금 우리나라가 1원짜리 동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없는 걸로 알고 네, 본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약간 이런 게 있는데 사실 지금 1원짜리 동전 거의 안 쓰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 가격 정책을 먼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가격 정책을 바꿔야 되는데 가격 정책을 바꾸지 않는 이상 불편함은 분명히 있는데 만약에 정책을 바꾼다면 캐나다는 페니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페니를 먼저 폐지한 후에 그리고 가격 정책을 바꾼 후에 니켈을 폐지하는 게 이제 단계적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가격을 아예 그걸 없애는 정책을 미국이 먼저 시행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가격을 놔두면 무조건 불편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가격 정책을 정부 차원에서 바꿔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페니를 주조하는 데 있어서 오히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 네네. 벌어지고 있다 보니까 주조하는 데 있어서는 일단은 없애는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 함께 점검해 봤고요. 이어서 세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세 번째 키워드는 레스터 홀트 하차 준비해 주셨습니다. 네, 레스터 홀트라고 하면 그래도 미국 안에서는 좀 네네. 신뢰받는 앵커로 네네네. 이름을 좀 잘 알려져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하차라는 키워드가 붙어 있습니다. 어떤 이슈가 좀 있었던 이분이 걸까요? 이제 되게 아시다시피 뭐 이가은 앵커처럼 되게 유명하신 분인데 감사합니다. 네, 네. MBC 나이틀리 이제 메인인데 나이틀리 뉴스 앵커 자리를 올 여름에 물러납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나이트라인만 이제 진행하게 되시는데요. 이분이 사실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10년 전부터 이걸 진행해 오셨어요. 10년 정도 하시다가 이제 물러나게 되세요. 원래 탐사보도 기자로 출발하신 분이라 그거에 전념하시겠다고 하고 후임으로는 톰 라미스라는 분하고 이제 같이 이제 주말에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할리 잭슨이라는 분이 거론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요 분이 나오시게 되는데 주요 이제 같이 이제 24년간 이 기자로 활동을 하셨고요. 2015년부터 요 프로그램을 진행하셨습니다. 트럼프 그전 당선도 하셨고 코로나19 팬데믹도 하셨고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같은 이런 굵직한 것들을 많이 하셨고요. 에미상도 많이 받으셨고 월트 크론카이스 저널리스트상도 받으셨고 상을 뭐 휩쓸다시피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근데 이제 시대적인 흐름이나 이런 것들이고 이제 기본적으로 나이도 65세 정도 되세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은 본인의 삶을 좀 살고 싶다 이렇게 하시면서 나르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홀트 후임은 앞으로 이제 공모를 통해서 이제 경쟁을 통해서 정하신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네.
네, 이후 후임은 일단 공모 절차를 밟게 된다라고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그러면 가장 좀 유력한 인물로는 어떤 사람들이 좀 거론되고 있는지 궁금하고 또 미국 뉴스 시장 안에서 앵커의 판도는 또 어떤 변화가 좀 생기게 될까요? 앵커 판도는 여러 가지로 많이 변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앵커 판도가 여러 가지로 많이 변하게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 기존 앵커들이 많이 좀 퇴진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디지털 스트리밍 중심으로 많이 바뀌다 보니까 세대 교체가 좀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유튜브 스트리밍으로 좀 하고 전통 미디어가 좀 약간 쇠락하고 이런 식으로 많이 변하다 보니까 영향력이 점점 줄어들면서 젊은 앵커들이 좀 많이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고 올해 사실은 이제 MSNBC 같은 경우도 이제 진보 성향을 유지하면서 시청률 강화를 위해서 대규모 개편이 좀 단행됐습니다. 그러면서 저녁 7시 뉴스를 맡았던 조이 리드 프로그램이 폐지가 됐고요. 알렉스 와그너의 프로그램도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 대변인인 젠 사키 프라임이 전격으로 이제 프로그램이 됐고 CNN 같은 경우도 이제 크리스 리히트라는 분이 이제 사임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개편을 좀 하게 됐고 대부분 다 시청률 하락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스트리밍이나 유튜브 쪽이 이제 강세를 보이면서 이런 것들이 많이 있으면서 하게 됐습니다. 그 외에도 최근에 이제 그 뭐냐면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서 폭스 TV 이런 쪽이 강세를 보입니다. 그러면서 CBS 같은 경우 60미니트가 이제 트럼프하고 소송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서 변화가 좀 있는 이런 추세가 좀 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레스터 홀트 같은 경우는 공모를 통해서 두 분이 이제 두 분 중 한 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진보 채널이 좀 쇠퇴하고 폭스 같은 이런 전통적인 어떤 이런 채널 보수 채널들이 좀 강화가 되는 이런 추세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예. 네, 레스터 홀트와 관련한 뉴스 앵커 관련 소식 좀 점검을 해봤고요. 나이틀리 뉴스 하차 선언과 관련된 키워드까지 점검해봤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로는 Sleeping with the Enemy 준비를 좀 해주셨습니다. 이번 주제는 Sleeping with the Enemy, 적이랑 같이 잔다? 네네. 이런 저가의 뜻인가요? 동침이란 어떤 의미인가요? 네, 저가의 동침이라는 얘기인데 사실은 이제 이게 사실은 번들 상품을 여러분 많이 하시잖아요. 뭐 이렇게 패키지를 뭐 쇼핑몰이라고 그러나 우리가 이제 어디 가시면 뭐 이렇게 묶어서 파는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보시면 여러 가지 상품들이 많은데 스트리밍 서비스 시장에서 이제 번들 상품 전략이 많이 성공하고 있습니다. 디즈니가 사실은 그 전에 자신들이 워너브루스나 디스커버리 같은 거를 번들로 해서 했더니 이게 생각보다 잘 팔리질 않았어요. 근데 이거를 자신의 경쟁사인 훌루나 맥스랑 같이 묶어서 팔았는데 이런 걸로 묶어서 딱 팔았더니 오히려 넷플릭스보다 구독 해지율이 높은 거예요. 근데 이렇게 팔았던 상품들이 히트작이 생각보다 많은 게 요즘 추세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많은 저가의 동침에 상품들이 많고 이렇게 하는 것 효과가 훨씬 많은 것들이 요즘 추세라고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두준이 훌루 맥스라는 게 이제 HBO 맥스 상품이라고 해서 지금 2023년부터 나와서 요게 한 80% 정도 구독 해지율인데 오히려 넷플릭스는 75% 정도 해지율을 가지고 있는데 요게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에 지금 나온 건데 요게 왜냐하면 구독 해지율이 좋은 게 뭐냐면 사람들이 같은 경우 이렇게 하면 오히려 사람들이 여러 가지 상품 한꺼번에 다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이렇게 하니까 좋은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스포티파이라고 이제 그 음악 서비스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많이 쓰진 않지만 해외에서 많이 쓰는 이런 상품이 있는데 이 상품 같은 경우도 훌루라는 이제 비디오 상품이 사실은 경쟁작이거든요. 서로가 영상인데 이걸 묶어서 파니까 한 $10 정도에 사용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 상품을 쓰는 사람들이 훨씬 더 좋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런 건데 이런 게 의외로 사실 인기가 좋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좋아하게 되고 저가에도 오히려 서로가 경쟁인데 오히려 이렇게 해서 시너지를 내는 경우가 훨씬 많게 되는 케이스가 많다고 이제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경우입니다. 네. 네, 아무래도 개인적으로 개인마다 다 선호도가 좀 네네네네. 다르다 보니까 이걸 좀 포함할 수 있는 번들 상품이 오히려 좀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다라는 말씀 주셨고요. 그렇기 때문에 넷플릭스와 비교했을 때도 구독자 유지율에 있어서는 좀 더 앞서는 것으로 디즈니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디즈니 이외에 이렇게 번들 네네. 상품을 출시를 해서 성공했던 사례, 다른 사례가 좀 있다면 어떤 네. 케이스가 있을까요? 뒤에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애플하고 삼성이 사실 경쟁작이잖아요. 그러니까 애플 TV 번들이 2020년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애플, 삼성이 스마트폰, 태블릿, 반도체에서 치열하게 경쟁을 하는데 2020년부터 삼성 스마트 TV 고객에게 애플 TV 무료 구독권을 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되게 인기입니다. 그래서 넷플릭스, 디즈니 TV하고 스마트 TV 경쟁에서 이 상품이 되게 인기예요.
그래서 구독률을 하고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소니 클라우드 게이밍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부터 이제 요게 콘솔 박스에서 플레이스테이션하고 경쟁해서 되게 인기를 또 끌고 있습니다. 이래서 요게 인기를 끌고 있고 이게 또 처음 들어보실지 모르는데 스타벅스하고 피자 콜라보 패키지가 2019년에 빅히트를 친 적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 뭐 스타벅스와 피자헛은 보통 패스트푸드 시장에서 경쟁 관계는 아니지만 고객층이 좀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요게 이제 일부 국가에 한정적이지만 스타벅스하고 피자헛에서 이제 번들 상품을 패키지로 서로 이제 실험적으로 해서 인기를 끌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만 이제 한정적인지 모르겠는데 넷플릭스의 T 패키지가 있습니다. T 모바일이 패키지 상품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017년부터 현재까지 하고 있는 요 상품이 있고 넷플릭스가 이제 미국에서는 AT&T랑 버라이즌 등이 같이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요게 이제 T 모바일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요것들이 이제 하고 있는 상품이 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스포티파이라는 부분하고 힐튼 호텔이 음악하고 숙박 번들이 전혀 어울리지 않는데 요 부분이 프리미엄 제공을 하고 있는 이런 상품들이 있어서 사실은 여러 가지로 이런 부분들이 약간 엇갈리는데 저는 좀 저가의 번들이 좀 재밌는 이런 상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뭐 여러 가지로 하고 있으면 저는 이게 좀 재밌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이게 효과적으로 여러 가지 이유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기업들 입장에서는 또 판매를 촉진시킬 수 있는 네네. 어떻게 보면 하나의 마케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좀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앞서서 구독자 유지율은 디즈니 대비해서 넷플릭스가 좀 앞섰다라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근데 사실 가입자 수를 따져봤을 때 디즈니는 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서 네네네. 이렇게 번들 상품을 내는 게 가입자 수로 직접적인 연결이 되는 건 아직까지는 아닌 것 네네네. 같거든요. 그렇다면 이걸 좀 역전시킬 수 있으려면 어떤 핵심 키워드가 좀 필요하게 될까요? 이제 여러 가지로 하면 이제 이걸 본인들 가입자로 이제 이게 나눠 먹는 거잖아요. 여러 가지를 해야 되는데 일단 구독 해지 방지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본인들한테 오야 될 것 같고 넓어진 소비자 확보를 이제 본인들한테 그대로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렇게 하면 경쟁 심화 속에서 비용 절감이 좀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좀 효과가 좀 있고 이게 또 좋은 게 뭐냐면 반독점 규제를 회피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혼자 하면 독점에 걸릴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일단 좀 쉬어갈 수 있는 부분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경쟁을 좀 쉴 수 있는 약간 이런 부분도 좀 있고 어쨌든 늘 경쟁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 협력도 좀 하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어쨌든 숨을 좀 쉴 수 있는 부분이 좀 있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만 우리나라 시장에서만 싸울 수 있는 게 아니라 저는 만약 인도 시장이면 인도 시장, 중국 시장이면 중국 시장에서는 또 거기서는 저가의 동침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해쳐 모였다가 또 싸우기도 하고 해쳐 모였다 싸우기도 하고 있어서 글로벌 확장 시장이나 시장 독점에서 그때 맞춰서 이제 저희가 이제 해쳐 모이기도 하고 시장 독점 방정기도 하고 글로벌 확장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어떤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을 것 같고 필연적 생존 전략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가의 동침은. 그래서 이 부분은 해야 될 것 같고 그때 이제 우리나라도 이 부분은 저가의 동침 전략을 세워보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번들로 꼭 그거를 합병이라는 방법으로만 구독자를 모을 게 아니라 그때 마케팅 전략으로 잘 세워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고 디즈니도 이런 방법과 합병이라는 전략을 적절히 세워가면서 하고 있고 광고 마케팅도 이제 전략을 잘 세워가면서 이제 구독자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차피 넷플릭스 너무 강력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구독자는 천천히 따라가야 될 것 같은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네, 그렇죠. 합병보다는 이렇게 단순한 마케팅, 번들 상품 내는 게 사실은 더 가볍고 쉬운 마케팅 방법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 말씀 좀 해주셨고요. 번들 상품을 통해서 기업들마다 생존 전략을 취하고 있다라는 부분 함께 점검해 봤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다음 키워드 함께 만나보시죠. 네, 다음 키워드로는 포트녹스 준비해 주셨습니다. 어제 저희가 네네, 이 포트녹스 네네. 잠깐 이야기를 좀 하긴 했습니다. 금을 보관하고 있는 네네, 곳이고 맞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 진짜 금괴가 있는지 네네네. 내가 직접 확인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장소인데 오늘 키워드로 가지고 네네네. 와주셨어요. 실제적으로 이런 내용일까요? 네, 사실 포트녹스는 요즘에 이제 영문을 보시거나 외신을 보면 거의 안 나온 날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한번 여러분에게 소개를 한번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이 포트녹스는 사실 미국 이제 이게 어디서 유래되냐면 1861년 남북 전쟁 당시에 이제 초대 장관의 전쟁 장관이었던 헨리 녹스에서 이름을 따온 겁니다. 그래서 미국 켄터키주에 있는 거고요. 위치는 루이빌에서 한 64km 정도 차로 한 40분, 50분 정도, 50분 정도 가시면 되는 그런 지역에 있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게 1936년 미국 재무부가 이제 운영하는 그런 것이고
한 2,200톤 정도 보관돼 있다고 소문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보관량은 한 8,000톤 정도 보관할 수 있다고 하고요. 뉴욕 연방은행이 이제 보관하게 되고 이제 주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거를 보여준 적이 한 3번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1943년, 1974년, 2017년에 한 번씩 보여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있다고는 합니다. 분명히 있다고 얘기를 하고요. 최고의 보안 등급을 갖고 있다고 하고 기갑부대, 그냥 앞에 가면 기갑부대가 있다고 합니다. 기갑부대가 있다고 하고요. 1m 두께의 콘크리트 벽이 있고 한 50cm 정도에 되는 어떤 그 두꺼운 금고문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절차로 여는 절차의 시간은 100시간 정도 걸린다고 하고요. 내부에서만 열 수 있는 비상 통로문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뭐 약간 영문 표현으로 포트녹스부터 이제 포트녹스만큼 안전하다라는 표현이 있을 정도로 안전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이제 실제로 뭐 이렇게 저는 본 적이 없는데 영화에서도 가끔 나옵니다. 뭐 골드핑거에서 이제 포트녹스를 공격하는 그런 줄거리가 나오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마다가스 펭귄에서는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이제 포트녹스를 이제 펭귄이 털어 가는데 사실은 여기서 치즈 과자를 금을 틀 줄 알았는데 치즈 과자를 털어 가는 웃긴 장면이 나오고 배드필드라는 영화에서는 이제 인류의 중심지로 여기 포트녹스가 나오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면이 나오기도 하고 뭐 게임에서 많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많이 등장하기도 하는데 사실 삼성 카메라에 녹스 카메라가 혹시 있는 거 아세요? 들어본 것 같아요. 예, 녹스 카메라가 있습니다. 여기서 따온 겁니다. 어. 보안이 잘 된다고 해서 녹스 카메라가 나오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렇게 이제 유명한 시설로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저는 이 포트녹스를 언급한 게 이분이 이제 트럼프라는 분이 원체 화제를 많이 불러일으키신 분이라서 그래서 이걸 화제 때문에 한 게 아닌가. 이분이 뭔가 이슈 메이커잖아요. 그래서 어디서 따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페니도 마찬가지고 이분이 원래 이제 이런 것 때문에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 네, 실제적으로 2월 19일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에어포스 원 전용기 탔을 때 나왔던 말이기도 합니다. 포트녹스에 갈 거다. 금이 실제로 거기 있는지 확인해 보겠다라고 코멘트를 좀 달기도 했었는데요. 지금 일단 그 포트녹스 안에 금괴가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물론 그럴 일 없겠지만 만약에 열었는데 금괴가 없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런 사태에 또 어떻게 대비가 돼야 일단 될까요? 뭐 달러 가치가 하락하겠죠. 신뢰도 떨어지고 금값은 폭등할 것 같고 그다음에 뭐 안전자산이 전부 다 이동하겠죠. 다 뭐 뱅크런 같이 금괴론이 일어나겠죠. 뭐 근데 그런 주식 가치도 하고 미국 국채가 위기가 있을 것 같고 그렇겠죠. 뭐 이제 그럴 리 없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현실화가 되면 이제 금괴가 사라졌다라고 이제 대문짝만하게 기사가 막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금괴가 없는 사실을 은폐하기도 할 거고 이제 뭐 난리가 날 것 같은데 뭐 그럴 리 없을 것 같긴 합니다. 네.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쨌든 그런 일은 없다고 재무부 장관도 얘기를 하시고 여러분들이 얘기를 하시는데 계속 그런 얘기는 하십니다. 근데 이제 계속 음모론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음모론이 계속 나오고 있고 타블로이드판에서도 금괴가 없다는 그런 기사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없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합니다. 예. 저도 확인을 안 해봐가지고 잘 모르긴 하겠는데 네. 초대형 사고일 것 같긴 합니다. 네, 만약에 없다면 네. 네. 안 그래도 지금 금값이 많이 올라와 있는 네, 네, 상태예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만약에 금괴가 이 안에 지금 충분히 많이 보관이 되어 있다면 확인하고 나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미국이 가지고 있는 만성적인 정부 부채 있잖아요. 네, 네, 네.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걸 사용할 수도 있다라는 네, 시각들도 네, 네. 있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좀 생각하세요? 그렇게 못할 겁니다. 이거 본인이 늘 그렇게 하지만 그렇게 못할 거예요. 제가 볼 때 인증샷 하나 찍고 나오실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고 SNS 올리고 마실 것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이 들고요. 그거 혼자 하실 수 없습니다. 예, 그렇게 하실 수 없을 것 같고요. 제가 볼 때 어쨌든 그 여러 가지 인증샷 하나 찍고 나오실 것 같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많은 걸 하겠다라고 행정명령을 하는 것들이 사실상 헌법에 다 명시되어 있는 부분이라 그렇게 못하실 것 같고 일단은 다 이슈로 끝날 것 같은 생각이 좀 높습니다. 그냥 감사로 끝날 것 같고 체크 정도도 하실 것 같은데 요거는 제가 볼 때 있는 체크도 못 하실 것 같은 생각이 드세요. 그냥 이슈로 끝날 것 같고 나머지 부분도 지금까지 많이 했던 게 행정명령들이 그냥 끝나고 말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요 부분도 그냥 기본적으로 그냥 지금까지 해야 될 게 너무 많기 때문에 후순위를 밀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이제 관심 받을 수 있는 멘트들이 좀 많이 남기는 인물이기 때문에 그의 멘트 중에 하나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럼 이어서 마지막 키워드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키워드는 옛날이요 스타벅스 준비해 주셨습니다. 스타벅스 하면은
굉장히 커피 브랜드 중에서는 그래도 값이 좀 나가는 그래서 선물하기 좋은 브랜드 네, 중 네. 하나잖아요. 근데 앞에 옛날이어가 붙었어요. 과거의 명성을 네. 되찾고 싶다 이런 네. 의미일까요? 최근에 이제 스타벅스가 한 1,100명 정도를 해고했습니다. 그러니까 브라이언 니콜이라는 CEO가 최근에 오셨는데 이분이 공격적으로 이제 막 이제 구조조정도 하시고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되게 많이 구조조정을 하세요. 전반적인 어떤 전략을 많이 세워서 조직 개편을 하시는데 이분이 되게 유명하신 분이세요. 이분이 그전에 있었던 아주 유명하신 분인데 이분을 영입하면 이유가 이제 주가를 부양하기 위한 겁니다. 사실은 여러분 스타벅스는 제가 주가가 올라갈 여력이 충분히 있습니다. 제가 이 스타벅스에 대해서 유심히 보고 있는데 최근에 주가가 3년 최고가입니다. 오늘이 114.5인데 유심히 보시면 이게 스타벅스에 대한 가치나 이런 것들은 상당히 높고 몸집을 많이 줄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타벅스 직원들이나 스타벅스나 내부적으로는 되게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스타벅스 기업 가치는 상당히 높습니다. 가치는 상당히 높은데 이 브라이언 니콜이라는 분은 그 전에도 상당히 이런 기업 가치나 이런 것들을 높이는데 상당히 탁월한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오실 때 영입하기 위해서 현금 1,000만 달러, 주식 7,500만 달러를 주고 영입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이제 3년간 재임 기간 동안 이렇게 주시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그 전에 있던 CEO와 많이 다르신 분입니다. 이분을 되게 유심히 보셔야 되는데 렉스먼 나라시만이라는 CEO보다 훨씬 더 연봉 패키지가 높으신 분이에요. 그 전에 계시던 분의 제가 볼 때 한 3, 4배 정도 되는 그런 분이세요. 그러니까 이런 게 기본적으로 실적 분이나 타겟을 위해서 하신 건데 이분이 그 치폴레라고 혹시 아세요? 네. 미국에 요 치폴레에서 800% 주가를 올리신 분이에요. 그 정도로 이렇게 뛰어나신 분인데 조직 개편을 되게 잘하세요. 조직 개편을 잘하고 이제 불필요한 것들의 어떤 그런 걸 많이 줄이시는 분인데 오자마자 1,100명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비어 있는 곳을 채우지 않겠다. 그리고 가장 먼저 한 게 여기 커피를 마시지 않으면 화장실이나 여기 공간을 사용할 수 없다. 원래는 가능했었는데. 네, 그런 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불필요한 매장을 쓰지 말라. 그리고 이제 불필요한 메뉴도 30% 이제 그런 것들 그리고 이제 메뉴 같은 것도 30%를 발표했어요. 메뉴 같은 것도 30% 줄인다. 안 쓰는 메뉴들. 그러니까 메뉴를 다양하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불필요한 것들을 계속 거품을 빼는 이런 작업을 계속 하다 보니까 주가가 계속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되게 대주주 같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용하는 사람들에게는 나쁠지 모르겠지만 주가나 정말 기업 가치로서는 되게 좋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이제 전략적인 측면에서는 되게 좋은 거고 이런 전반적인 어떤 외식 산업이나 이런 거는 추세인 것 같아요. 전반적인 추세인 것 같고 블루밍 브랜드라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이분이 전에 있던 얀 브랜드라고 있어요. 얀 브랜드라고 KFC라는 브랜드가 있는데 여기도 전반적으로 이제 매장을 줄이고 전반적으로 축소하면서 탄탄하게 가는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추세가 전반적으로 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전 CEO가 사실은 실적 부진한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사임을 한 상태고요. 앞서서 치폴레 말씀해 주신 것처럼 패스트푸드 관련해서 체인을 가지고 있는 치폴레의 니콜 CEO가 작년 9월에 구원투수로 지금 현재 영입이 된 상태입니다. 여러 가지 변화가 좀 있는데 뭐 인력 감축이나 메뉴 감소 이런 부분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사실 아쉬울 수 있는 부분이지만 경영자나 혹은 회사 측면에서 봤을 때는 비용 절감의 효과 측면에서는 주가 상승의 가능성까지 있다라는 부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스타벅스의 이런 변화는 어떤 시그널로 좀 받아들여야 될까요? 그러니까 스타벅스의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제가 볼 때 이 CEO는 근본부터 바꿀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떤 철학도 바꿀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고가 브랜드가 사실 좀 위기입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인데 우리나라도 저가 브랜드에 좀 위기가 오는 약간 이런 게 있는데 사실은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뉴욕 가시면 이제 기본적으로 그런데 델리 같은 데가 좀 있는데 근데 한 1달러 정도는 커피를 마시거든요. 되게 괜찮은 커피를 아침에 이제 델리에서 빵이랑 이제 그 커피를 마시면서 출근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고가 브랜드를 굳이 들러서 먹지 않고 사실 공간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고커피에 대한 소비가 둔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긴 줄과 서비스 같은 거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빨리 먹고 빨리 가는 약간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브랜드가 위기가 되고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없애겠다고 하는 게 지금 이 CEO의 어떤 철학이에요. 그리고 외식 업체에 대한 구조조정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변화가 좀 있고요. 그다음에
경험적 브랜드를 되게 중요시했어요. 스타브랜드가. 근데 이런 걸 운영의 최적화로 바꾸겠다는 게 이제 철학입니다. 그리고 구독형이나 멤버십 서비스를 좀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영진 CEO의 철학을 좀 가져간 것 같아요. 이분이. 요거를 이제 하겠다는 생각인 것 같은 약간 이런 생각도 있고 구독형 서비스나 이런 것들을 해서 이제 미리 이제 현금화하는 부분을 좀 가져가겠다는 생각이 좀 있고 매장형에서 제공하는 차별화된 경험 이런 것들을 좀 줄이겠다는 생각이 있고 어쨌든 비용을 절감해서 어떤 이런 것들을 최적화하는 이런 방식으로 가게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기업 입장에서는 당연히 또 비용 절감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좋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실적 부진 스타벅스는 지금 현재 1,100명 정도 예고를 했고요. 역대 최대 인원의 감축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전체 직원의 7% 감축이 일어나면서 주가에는 또 어떤 영향 보게 될지 함께 보시면 좋겠고요. 오늘은 1% 정도 오르면서 114달러 선에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오늘 아침 빼놓을 수 없는 코인 소식 전해드립니다. 먼저 비트코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전 8시 기준 비트코인은 6% 넘게 내리고 있고요. 이더리움과 리플은 상승 반전에 성공했습니다. 이더리움은 0.01%, 오전 6시 30분 기준에는 좀 내림세를 겪었는데 리플과 함께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고요. 리플은 2% 넘는 강세를 보여주면서 상승 곡선 그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비트코인 이슈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9만 달러 선에서 불안정한 흐름을 보이며 8만 달러 저항선까지 위협받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코인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좁은 박스권에서 등락을 거듭하며 강세와 약세의 갈림길에 서 있는 모습인데요. 최근 바이비트 해킹 사건 이후 상승 시도가 무산되며 현재 핵심 지지선은 92,500에서 94,700달러로 분석됩니다. 또한 분석가들에 따르면 여러 차례 상승 시도가 있었지만 확실한 힘이 부족했다며 단기 하락 가능성을 시사했고요. 다만 저금리 환경과 약세 심리를 고려할 때 강한 반등 가능성도 남아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자, 이더리움 살펴보겠습니다. 이더리움 가격이 24,000달러 아래로 급락하면서 이달 들어 29% 하락해 역대 최악의 2월을 기록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바이비트 해킹과 거시경제 불확실성이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면서 전문가들은 2,600달러 지지선이 무너지면 알트코인 시장이 위험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는데요. 한편 고래 투자자들은 이더리움을 적극 매집 중이며 만에서 10만 이더리움 보유 주소의 잔액이 1년간 24% 증가한 게 이를 방증해주고 있습니다. 바이비트 해킹 관련 해커들은 89,500 이더리움을 자금 세탁했죠. 전문가들은 이더리움이 24,000달러 이하로 떨어지면 추가 하락 가능성이 크지만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 및 팩트라 업그레이드 같은 긍정적인 요소도 장기 상승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자, 리플입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와 리플 간의 법적인 공방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습니다. SEC와 XRP의 새로운 프로그램 판매에 대한 판결을 항소할지 불확실한 가운데 최근 코인베이스 소송을 갑작스럽게 철회하면서 리플 소송에도 유사한 전개가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건데요. SEC의 규제 신뢰성에 대한 논란이 커지면서 리플 소송 결과가 암호화폐 시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집니다. XRP는 2.15달러 수준으로 13.55% 하락했으며 SEC의 항소 여부와 XRP ETF 승인 가능성에 따라 향후 가격이 크게 변동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주요 알트코인 가운데 시장에 관심을 많이 받는 8개 코인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솔라나입니다.
솔라나는 2.92%, 3% 가까이 급등하면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2시간 전보다 전반적으로 알트코인 시세가 오름세로 반전한 모습인데요. 솔라나 가격이 한 주 동안 20%나 넘게 하락하면서 $140 아래로 뚝 떨어졌었죠. 이번 하락은 암호화폐 시장 조정, 대규모 투자자의 매도, 단기적 공급 증가 우려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자체 거래 기업 윈터뮤트의 대규모 솔라나 출금과 3월 1일 예정된 11,200만 솔라나의 대량 토큰 언락이 공급 과잉 우려를 키웠는데요. 또한 10,000 솔라나 이상을 보유한 대형 투자자 135명이 매도에 나서면서 가격 압박이 가중됐었습니다. 다만 RSI 즉 상대 강도 지수가 15.9까지 하락하며 과매도 구간에 진입해 단기 반등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죠. 시장은 단기 조정보다 장기적인 펀더멘탈에 집중을 하고 있으며 네트워크 성장 여부가 향후 가격 결정의 중요한 요소가 될 전망입니다. 자, 도지코인도 살펴보겠습니다. 도지는 2% 넘게 오름폭을 확대해 가고 있습니다. 현재 가격은 310원 수준인데요. 이어서 에이다, 카르다노도 살펴보겠습니다. 카르다노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그레이스케일의 카르다노 현물 ETF 신청을 공식 접수하면서 승인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에 따라 최대 240일간의 심사 절차가 시작됐으며 시장은 2025년도 연말 내 승인 가능성을 기대하고 있는데요. 폴리마켓 데이터에 따르면 에이다 ETF 승인 확률은 52%에서 무려 66%로 증가했습니다. 현물 ETF 승인 시 투자자들은 거래소에서 직접 에이다를 구매하지 않고도 관련 자산에 쉽게 투자할 수가 있어 접근성이 개선될 전망입니다. 그러나 기대와는 달리 에이다 가격은 24시간 만에 12% 급락한 바 있죠. 이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가격 하락, 함께 맞물려서 암호화폐 시장 전반의 조정과 함께 나타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SEC는 최근 그레이스케일의 XRP 신탁을 ETF로 전환하는 신청도 접수했으며 이에 따라 XRP ETF 승인 가능성도 74%까지 상승했습니다. ETF 도입은 암호화폐 시장의 제도권 편입을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향후 시장 변화에 대한 주의 깊은 모니터링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자, 체인링크도 역시 2% 넘게 상승불 켜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살펴보겠습니다. 수익코인이 5% 넘는 급등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발란체도 2.28% 상승, 스텔라루멘도 0.95%, 1% 가까운 강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바이누도 4.82%, 5% 가까운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시바이누는 11.75% 급락한 바 있습니다. 0.00015달러 지지선을 상실했는데 이는 최근 20일간 최대 낙폭으로 비트코인의 10만 달러 하회, 미국 노동시장의 불안,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강화, 연방정부 감축 우려 등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바 있습니다. 시바이누는 0.00001366달러에 거래되며 24시간 기준 7% 하락한 바 있죠. 반등을 위해서는 0.00001417달러 돌파가 필수적이며 이후에는 해당 저항선을 넘어설 경우 강세 전환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빼놓을 수 없는 암호화폐 이슈 소식 전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비트코인이 지난달 13일 이후 처음으로 9만 달러 선 아래로 내려앉았습니다. 이와 함께 계속해서 해킹 사건 연루 소식이 전달이 되고 있죠. 도널드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격화되면서 글로벌 정책 악화 우려가 커진 게 주요 원인입니다. 전날 비트코인은 이날 오후 4시 50분 기준 세계 최대 거래소인 바이낸스에서 24시간 직전 대비 6.9% 하락한 89,155달러에 거래가 됐는데요. 지난해 11월 17일 이후 최저가입니다. 비트코인이 하락하면서 알트코인들도 급락했고요. 이날 오후 4시 50분 기준 이더리움은 24시간 전보다 12.23% 하락한 가격에 거래가 됐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소식입니다. 바이비트가 14억 6천만 달러 규모의 해킹을 당하면서 가상화폐 역사상 최악의 해킹 사건이 발생했었습니다. 북한 해킹 조직 라자투르스 그룹의 소행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서 블록체인 보안업체 서틱은 이더리움 네트워크에서 4,950만 달러 상당의 수상한 자금 이동이 포착됐고 특정 계정이 해킹당해 대량의 인출이 가능해진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해당 사건으로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주요 암호화폐 가격이 하락했고요. 비트맥스 창업자 아서 헤이즈는 비트코인이 7만 달러까지 하락할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 대규모 자금 유출이 발생하고 있다고 분석을 하고 있는데 블랙록의 IBIT에서 1억 5,900만 달러, 피델리티 YG 오리진 펀드에서 2억 4,700만 달러가 빠져나갔으며 비트와이즈, 인베스코 그리고 바네크 등 주요 ETF에서도 자금 이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카르다노 창시자 찰스 호스킨스는 바이비트 해킹을 두고 이더리움의 보안 취약점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데요. 이더리움의 구조적인 한계를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암호화폐 시장 전반의 보안 강화 필요성이 제기가 되고 있고요. 중앙화 거래소의 신뢰도가 하락하면서 탈중앙화 거래소, 덱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바이비트는 사용자 자금 보호를 위해 1,400만 달러 상당의 바운티 프로그램을 발표하고 테더와 협력해 해킹된 USDT 18만 8천 개를 즉각 동결했습니다. CEO 벤저오는 현재 출금 시스템을 정상 운영 중이며 4천 건 이상의 출금 요청 중 70%를 처리했다라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시장이 불안 지속되면서 암호화폐 투자 심리는 점점 더 위축되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카오 프로토콜이 632원에 거래되면서 50% 이상 급등했습니다. 시가는 200원 이상 상승하면서 상장 첫날 강세를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카오 프로토콜은 인텐트 기반 어그리게이터 서비스에 제공하는 프로젝트입니다. 트랜잭션을 포괄적인 인텐트 메시지 형태로 전달해 거래 효율성을 높이며 RPC 솔루션도 제공하고 있는데요. 카오 토큰은 거버넌스 용도로 활용되며 25일 오후 업비트 시장에 상장했습니다. 네, 이어서 네 번째 소식입니다. 테더의 CEO는 경쟁사들과 정치권이 테더를 시장에서 퇴출하려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는 경쟁사들이 이 네트워크 구축보다 테더 제거에 집중하고 있으며 법적, 정치적 수단을 동원해 테더를 견제하고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건데요. 여기서 테더는 시가총액 1,420억 달러 규모로 서클의 560억 달러보다 2배 이상 큽니다. 하지만 유럽연합의 암호화폐 규제 법안인 미카 시행 이후 유럽 시장에서 입지가 축소되고 있으며 유럽 금융당국이 승인한 10개 스테이블 코인 목록에서도 제외된 바 있는데요. 이에 크라켄, 크립토닷컴 등 주요 거래소들도 테더 상장을 폐지하고 있습니다. 분석가들은 이러한 규제가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 시스템적 리스크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미국 규정이 강화될 경우 위험이 더욱더 커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유럽 중앙은행 ECB 자문위원 위르겐 샤프가 비트코인의 경제적인 필요성을 부정하며 중앙은행의 준비자산으로 적절하지 않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는 비트코인의 극심한 변동성, 불법 사용 가능성, 시장 조작 위험 등의 이유로 이를 보유할 경제적인 이유가 없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건데요. 샤프의 발언은 ECB 총재 크리스틴 라가르드가 지난 1월 비트코인은 준비금 자산으로 포함될 가능성이 없다라고 언급한 것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는 비트코인은 재난 비출 촉진 수단일 뿐이며 국가가 재정 전략의 일부로 채택할 수 없다라고 덧붙였는데요. 미국에서는 최근 전략적 비트코인 보유 가능성이 논의되고 있지만 샤프는 유럽과 미국은 공공부채 축소가 우선이며 국가재정 전략에 비트코인을 포함할 수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한편 비트코인은 최근 극심한 변동성을 보여주면서 24시간 동안 15억 달러 이상이 청산됐습니다. 지난 1월 10만 6천 달러를 기록했던 비트코인은 25일 기준 8만 8천 달러 아래로 하락하면서 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일본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로 불리는 메타플래닛이 비트코인 보유량을 2,200개 이상으로 확대하면서 2025년 비트코인 수익률 35% 달성을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최근 1억 3천만 달러를 투입해 135 비트코인을 추가 매수했으며 평균 매입가는 96,185달러로 집계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매수는 비트코인이 92,000달러까지 급락하기 직전에 이루어져 절묘한 타이밍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연초 대비 23.2%의 비트코인 수익률을 기록 중이며 연말까지 35%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메타플래닛의 올해 주가는 68% 상승하면서 6,010엔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일부 애널리스트들은 비트코인 매수가 지속될 경우 주가가 만엔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사는 투자 접근성을 높이고 유동성을 증가시키기 위해 주식 분할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이를 통해 더 많은 투자자 유입과 주주 관계 강화를 기대할 수가 있겠고요. 메타플래닛은 2026년도까지 2만 1,000 비트코인을 확보를 목표로 하며 추가 자금 조달 및 공격적인 매입 전략을 지속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코인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네, 2월 26일 수요일 개장까지 한 4분 30초 정도 남았습니다. 그렇다면 전일장 우리 증시는 어땠는지 전일장 한마디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우리 시장은 전약 후강의 형태를 나타냈습니다. 그렇다고 상승불을 키면서 마무리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개장 때 대비했을 때를 낙폭을 어느 정도 축소해 나갔고 코스피, 코스닥 양지수 모두 다 0.5%대 하락하면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래도 지금 오후 들어서 낙폭을 어느 정도 축소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금리 인하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자세하게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금리 인하가 있었습니다. 기준금리를 3%에서 2.75%로 25베이시스 포인트 인하를 했는데요. 2년 4개월 만에 2%대로 하락을 했습니다. 이 이유를 봤더니 지금 이 경제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 경기 부양이 더 중요하다라고 판단을 하면서 사실에서 이 기존 금리 같은 경우에는 이 시장에서는 동결 쪽에 조금 더 무게추가 강하게 보였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25베이시스 포인트 정도 하락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외환 시장은 계속해서 불안하고 성장률 또한 둔화가 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당연히 금리를 내렸기 때문에 소비 진작을 기대해 볼 수가 있고 또 가계라던가 기업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그 이자라는 게 어느 정도 부담이 좀 완화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은에 따르면은 기준금리가 0.75%포인트 인하를 하게 된다면 가계이자 부담 같은 경우에는 9조 원 정도 어느 정도 줄일 수가 있을 것이다라고 긍정적인 코멘트를 달기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그렇다면 우려 요소를 살펴봐야겠죠. 아직까지 대출금리 자체가 너무나 높게 설정이 되어 있고 환율이라던가 미국의 관세 정책 또한 아직까지는 불확실성에 놓여져 있다. 그래서 금리를 인하하더라도 이 부분이 해소되지 않기 때문에 경제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라는 우려감이 시장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한은이 추산했을 때 금리를 25베이시스 포인트 정도 인하를 할 때 성장률은 0.07%포인트 정도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총재 입장을 보겠습니다. 금리 인하 같은 경우에는 적절한 시기를 놓쳤다라는 주장에 반박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가계부채 같은 경우에는 이 8월 달에 내려보려고 했지만 가계부채가 있어서 한두 달 정도 미루게 됐고 1월의 경우를 봤을 때는 환율이 워낙 많이 올렸기 때문에 또 미룰 수밖에 없었다라면서 이 부분을 좀 강조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환율과 물가에 있어서는 부담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일단 원달러 환율은 1,470원에서 어제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는 1,430원 40전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비자 물가 상승률도 2.2% 상승했다라고 나왔는데 5개월 만에 2%대에 다시금 진입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금리차 또한 확대가 되는데 일단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주식 같은 경우에 위험 자산이기 때문에 금리 인하가 통상적으로 좀 호재로 받아들여져서 그래도 어제 장 막판 들어서 낙폭을 어느 정도 축소해 볼 수가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상 체결 지수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예상 체결 지수 코스피 같은 경우에 하락하고 있지만 반면에 코스닥은 그래도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이고요. 지금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현대차가 그래도 상승불이 들어오면서 출발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2차 전지 어제 이어서 오늘도 부진한 출발이 예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알테오젠과 HLB는 오름폭 형성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럼 오늘 시장 문 열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2월 26일 수요일 우리 시장 힘차게 문을 열었습니다. 전반적으로 눌리고 있는 시장이지만 그래도 괜찮다라는 마음이 들고 있는데요. 종가상으로는 양봉으로 일봉상 마무리하고 있고요. 장 초반 대비해서 뒤로 갈수록 낙폭을 많이 줄여가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즉 종가가 고가를 형성하게 되면서 마무리하고 있는 분위기 나타나고 있고요. 내리는 종목 수가 월등히 많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고가를 쓰는 종목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도 68만 원 찍었고요. TP도 82만 원까지 여의도에서 조정하는 목소리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은에서는 금통이 25bp 금리 인하라는 키워드를 내밀었습니다. 그러면서 어제는 2차 전지나 제약 바이오주 전반적으로 금리 인하 수혜 섹터가 강세를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개장하고 나서 분위기는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계속해서 오은비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네, 가장 먼저 지수부터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상 체결대를 코스피는 하락했고 코스닥은 오름세를 보여줬는데 현재는 코스피, 코스닥 모두 다 하락불을 켜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다만 코스피 쪽에서는 0.02% 그리고 코스닥 쪽에서는 0.06% 낙폭 자체는 그렇게 크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업종별 등락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유가증권 시장이고요. 역시나 의약품이 가장 큰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금리를 인하하게 된다면 가장 큰 수혜 업종이 바로 바이오 섹터가 꼽히고 있습니다. 오늘장 안에서 과연 시세 어떻게 뿜어낼 수 있을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뒤를 이어서 종이목재가 0.08% 그래도 상승분이 들어와 있습니다. 다만 나머지 업종 쪽에서 좀 부진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 화학이 0.24% 떨어지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다음 업종들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업종들 살펴봤더니 운수 장비 쪽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상승폭 크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조선과 해운 어제장 안에서 강한 오름세 보여줬는데 이어갈 수 있을지 잠시 후 맵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면에 전기전자라던가 기계 쪽에서는 낙폭을 형성하고 있고요. 전기전자가 0.7%로 낙폭을 가장 크게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업종들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 안에서는 기타 서비스가 0.3%로 가장 큰 오름폭을 보여주고 있고 그 뒤를 이어서 건설과 유통 쪽에서 소폭이지만 그래도 상승분이 들어와 있습니다. 반면에 제조라던가 금융 쪽에서는 오늘장도 어제에 이어서 하락폭이 어느 정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음 업종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업종 살펴봤더니 섬유 의류 쪽에서는 아주 소폭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 나머지 업종들은 다소 부진한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화학이 거의 1%대 낙폭 형성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대 흐름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유가증권 시장이고요. 일단 삼성바이오로직스 예상 체결 지수와 좀 반대되는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하락불이 들어온 상태고 이 반도체 투탁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모두 다 하락불 들어와 있습니다. 내일 우리 시간으로 오전 6시쯤 엔비디아 실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엔비디아에 대한 관망세도 짙어지고 있고 그에 따라서 당연히 SK하이닉스 또한 관망세가 좀 짙어지는 분위기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SK하이닉스 주가는 20만 원 선 그 미친 19만 9,400원 선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단독 보도가 하나 나왔습니다. 이 K뷰티 대여죠. 클래시스 인수를 추진한다라는 소식이 있었는데 아직까지는 단독 보도로 나온 거기 때문에 후속 기사가 나오는 대로 바로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도 시장에서 중저가 스마트폰 신제품을 조기 출시하겠다라고 예고를 했습니다. 이미 아이폰 16e 이게 저가 핸드폰으로 나온 건데 이게 40%의 가격 인상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빈틈을 공략하지 않을까라는 시장의 관측이 있고요. 더불어서 인도네시아의 갤럭시 A 시리즈 신제품을 어느 정도 빨리 좀 출시를 하겠다라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이 저가 공세를 앞세웠던 중국의 스마트폰 제조사와 앞으로 경쟁이 더 심화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는 0.7% 내림폭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LG 에너지솔루션은 현재 0.67% 하락하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전기차 기업 같은 경우 현재 투자 의견이 점점 더 하향 조정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간밤에 뉴욕 증시 안에서 테슬라의 낙폭도 꽤나 컸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라는 소식이 있었고요. 더불어서 국내 2차 전지 업종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상승 이후에 이 차익 실현 매물이 어느 정도 출회가 되고 있다라는 게 증권가의 분석입니다.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0.25%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존슨앤존슨 쪽에서 삼성바이오 에피스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이 바이오 시밀러 관련돼서 계약을 위반했다라는 게 그 주장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차 같은 경우에 유일하게 상승분이 켜져 있습니다. 현대차그룹과 삼성 SDI가 로봇 전용인 고성능 배터리 제작에 돌입을 하겠다라는 소식이 있었고요. 더불어서 현대차와 기아의 1월 유럽 판매가 전년 대비했을 때는 3.7% 정도 떨어진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 시총 살펴보면은 지금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가 상승 전환에 성공했고요. 반면에 알테오젠과 HLB 쪽에서는 낙폭을 어느 정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오름폭 형성되고 있습니다.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오리온과 함께 3천억 규모의 합작법인을 설립하겠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에코프로 그룹주 같은 경우 현재 1%대, 0.6%대 오름폭 보여주고 있고요. HLB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매출액이 전년 대비했을 때 124% 늘었다라는 소식까지 있었습니다. 네, 그럼 이제 맵을 열어서 지금 이 시각 과연 어떤 종목들이 특징적인 흐름 보여주고 있는지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혼조세가 진하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전자기술 섹터부터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여전히 하락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도 SK하이닉스는 보합권까지 올라오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두산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주가는 1.65% 정도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3,600억 규모의 자사주를 소각하는 주주 환원 계획을 결의했다라고 공시가 떴습니다. 오늘장 안에서 주가 추이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방산주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1%대, LIG 넥스원이 0.49%대 오름폭 현재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섹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섹터로는 제조업 쪽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안에서 배터리주 관련돼서는 삼성 SDI가 0.6%, 에코프로가 1.8% 올라가고 있고요. 그리고 LG 엔솔이 0.27% 상승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또 중요한 게 바로 원자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베트남 산업무역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회담을 가졌습니다. 여기서 양국 간 원자력 협력의 방안을 좀 논의를 했다라는 소식이 있었기 때문에 어제장 안에서도 모멘텀으로 작용을 했었고요. 오늘장도 이어갈 수 있을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조선과 조선기자재 쪽도 많은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HD 현대중공업이 0.1% 떨어지고 있고요. 하나오션은 보합권, 그리고 HD 한국조선해양이 4%대 오름폭을 크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그룹과 HD 현대그룹이 해외 함정 시장에서 원팀으로 또 수주에 나서겠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HD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는 6천억 규모의 교환 사채를 발행을 했다라는 소식이 하나 더 붙었습니다. 그리고 현대로템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4% 오름폭을 형성하고 있으면서 지금 전반적으로 방산주 살펴봤을 때는 그래도 오름폭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2조 2천억 규모의 역대 최대 모로코 전동차 사업을 수주를 했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어서 다음 섹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섹터는 의료기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1%가 넘어가는 상승폭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매출 같은 경우에는 3조 5천억이 넘기면서 역대 최대치를 달성을 했고요. 반면에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한 24% 정도 감소를 했다라고 어제 공시가 떴습니다. 그리고 SK바이오팜은 0.5% 정도 떨어지고 있는데요. 이 벨기에 기업과 함께 방사성 동위원소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까지 있었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오늘장 안에서 클래시스가 16%, 아무래도 삼성전자에 인수를 한다라는 그 소식이 있었기 때문에 주가에 반응이 오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휴젤이 2%대, 한미약품이 0.8%대, 그래도 어제보다는 오름폭을 크게 형성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섹터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섹터는 금융업 쪽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업 오늘 쪽 전반적으로 좀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양생명 같은 경우에는 우리금융그룹의 동양 ABL 생명 인수를 위해서 필수 절차 중 하나였던 이 중국 당국의 승인이 최근에 마무리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오늘장 안에서 주가 반응 있는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SK스퀘어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SK스퀘어는 0.95% 정도 오름폭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영업이익이 3조 9,126억으로 사상 최대 영업이익을 냈다라는 소식까지 있었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섹터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섹터로는 이송 배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HMM 오늘장 안에서도 시세를 내주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는 0.72% 정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미래에셋증권에서 코멘트를 하나 달았습니다. 밸류 상승 가능성이 반영이 되면서 이 목표 주가라던가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했다라는 소식이 있었으니까 이 부분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개장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캐스팅콜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오로라 투자자문 이슬희 팀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건강한 조정이었을지 일단 오늘은 플러스권 켜져 있긴 합니다. 물론 소폭이긴 합니다만 강보합 수준에서 흘러가고 있고요. 수급이 좀 고민되긴 하실 것 같아요. 일단 현물 시장에서도 빼고 있고 외국인이 선물 시장에서도 매도 찍혀 있긴 한데요. 전반적인 분위기 먼저 어떻게 좀 읽고 계실까요? 네, 우선은 이제 기관들의 수급이 굉장히 좀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왜냐하면 최근 들어서 이제 우리 시장의 어떤 수급 주체가 또 기관이었다라는 것을 감안해 본다면 오늘 다시 한번 이제 반등을 시도할 때 기관들의 수급이 들어올 수 있을지 이 부분을 조금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오전장을 보면은 아직 뭐 시작한 지 12분째 뭐 되지 않은 상황인데 코스피 같은 경우에 기관들이 한 46억대 좀 매도가 나오고 있고요. 코스닥도 한 127억대의 매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한 30일 동안 지속적으로 이제 기관들이 매수세가 좀 꾸준하게 들어왔다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결국에 최근에는 이제 단기적으로는 외국인보단 기관들의 수급이 조금 더 중요해지는 시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추경 관련해서 이제 앞으로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들도 좀 있기 때문에 기관들의 수급을 조금 계속해서 지켜보시는 게 좀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오늘은 이제 오전장이지만 이제 개인들이 또 매수 주체로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미증시 같은 경우에 이제 또 기술주 위주로 낙폭이 좀 크게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당분간 우리나라 역시도 이 부분에 있어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그럼에도 좀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가 우리가 지금 이제 나스닥하고 뭐 니케이라든지 주변국들과 비교를 했을 때 상대적으로 좀 잘 버텨주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작년에 보면은 내부적인 정치 리스크 때문에 이 코리안 디스카운트가 해소가 되지 않았던 부분들이었는데 이게 그래도 올해 들어서는 어느 정도 좀 해소가 되는 이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앞으로 이제 상승 여력은 저는 좀 충분히 남아있다라고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미국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소비자 신뢰 지수가 상대적으로 좀 낮게 나오면서 특히나 이제 월마트와 같은 어떤 실적 전망치도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에 따라서 이제 소비 심리가 한번 꺾일 것이다라는 의견들이 상당히 좀 지배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대외 변수에 따른 우리도 좀 영향을 받을 수는 있겠다라고 좀 보여지곤 있지만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도 여전히 이제 우리나라 증시는 상당히 좀 저평가 국면에 있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이제 상방은 열려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오늘 이제 특징적인 섹터를 조금 보게 되면은 대체적으로 이제 건설 기계 쪽이 조금 다시 한번 좀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또 트럼프 관련해서 노이즈가 계속해서 좀 있다 보니까 또 여기에 따른 수혜를 볼 수 있는 게 저는 건설 기계 쪽이다라고 보고 있어서 이전부터 좀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래서 오늘 뭐 현대 에버다임이라든지 뭐 관련 기업들의 상승세가 좀 이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대체적으로 조금 게임주들이 또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선별적이지만 뭐 위메이드라든지 그리고 뭐 시프트업 관련주들 그동안 이제 낙폭이 컸던 이제 게임주들 위주로도 수급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 게임주 역시도 이제 관세 관련해서는 조금 벗어날 수 있는 대표적인 섹터이기 때문에 여기도 한번 우리가 트레이딩 관점으로 한번 시도는 해봐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좀 저가 매수가 유효하다라고는 보고 있지만 아무래도 또 이제 내일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는 만큼 오늘은 조금 피하시는 게 우선 좀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아무래도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 또 블랙을 관련해서 앞으로 가이던스가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내일 실적은 좋게 나올 거예요. 근데 앞으로 이제 가이던스가 블랙엘로 인해서 얼마나 또 이제 성장을 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을 좀 판단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한 번 더 조금 체크를 해보고 접근을 해보셔도 늦지 않겠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어쨌든 최근에 이제 엔비디아의 어떤 흐름들을 보게 되면은 막상 실적을 발표했을 때 좀 세론이 나오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본다면 한 번 더 확인하고 접근을 해보셔도 늦지 않겠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은 건설기계라든지 그리고 추가적으로 뭐 게임주들 이쪽 한번 좀 집중해서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까지 드려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수급상으로는 기관 수급이 어디로 좀 쏠려 있는지 그리고 기관 덕분에 이제 이걸로 상승폭을 늘려갈 수 있을지를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먼저 요거부터 보고 갈게요. 내일 예정되어 있고요. 물론 우리 시간으로 오전 6시에 확인이 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번에는 컨센이 한 380억 달러 수준입니다. 물론 이것도 YY 대비해서 70% 이상 상승한 수치긴 한데 그럼에도 워낙 지금 눈높이가 높아져 있는 상태다 보니까 한 380억 달러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어떤 포인트를 좀 잡고 봐야 될지 궁금해요. 딥시크가 나온 이후에 나오는 엔비디아 처음 실적이기 때문에 어떤 포인트를 잡아야 할지 그리고 이후에 그 투톱 전망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우선은 이제 가이던스가 전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언제부턴가 이제 실적이 아무리 좋게 나와도 별로 그렇게 주가가 반응하지 않은 이런 모습들을 보여준 게 대체적으로 이제 작년 2분기 실적부터 이런 흐름들이 조금 나타났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말씀을 주신 대로 웬만한 실적 갖고는 이제 안 된다, 반응을 하지 않는다 이런 것을 우리가 한 번은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나 이제 작년에 이제 3분기 실적도 사실 어닝 서프라이즈였거든요. 근데도 이제 주가가 하락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그 이유를 보자면 이제 가이던스가 조금이라도 이제 예상보다 하회를 하면은 이게 오히려 하락으로 이어지는 이런 모습들이 조금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에도 사실 실적 굉장히 좀 좋게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문제는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가이던스가 어떻게 나오냐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나 우리가 지금 이제 차세대 플랫폼에 또 기대를 걸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블랙웰 같은 경우에도 얼마나 앞으로 또 수요가 늘어날 것이고 얼마나 또 이제 기대 가치가 높은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내용들이 상당히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나 이번 실적이 더 중요한 이유가 이제 뭐 딥시크 관련해서도 이제 말씀을 주셨지만은 이제 블랙웰 갖고 또 얼마나 이제 엔비디아가 성장을 할 수 있을지 이 부분을 좀 가늠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사실 가이던스가 굉장히 좀 중요하겠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블랙웰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젠슨왕이 얘기하기로는 지금 없어서 못 판다라고는 계속해서 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실적도 기대가 되지만 향후에 그래서 얼마만큼 수요가 더 늘어날 수 있을지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포인트를 잡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최근 엔비디아의 주가를 보게 되면은 약간은 조금 실망스러운 조금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지금 AI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 조그만 이슈에도 굉장히 좀 민감하게 이렇게 반응을 하는 모습들이기 때문에 실적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이번에 나오는 것도 그렇고 가이던스에 대한 부분들도 조금이라도 안 좋게 나오면 한 번 더 좀 출렁일 수는 있다라는 점 이 부분은 조금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가이던스가 정말 깜짝 서프라이즈 격으로 나온다라고 한다면은 사실 딥시크 이전까지 이제 고점을 향해서 또 한번 갈 가능성도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한번 초점을 맞추시면서 접근을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오늘보다는 이제 말씀 주신 대로 또 이제 내일 오전에 발표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 보시고서 내일장 한번 대응을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실적을 봤을 때는 가이던스가 중요할 거다라고 말씀을 좀 주셨는데 이제 컨콜을 통해서 만약에 이제 블랙웰 관련해서 발열 이야기가 나오게 되고 그걸 잡기 위해서 액침 냉각이라는 키워드가 다시 한번 시장 안에 좀 등장을 하게 된다면 유리기판처럼 다시 한번 좀 강한 테마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우선은 이제 발열 관련 이슈가 또 나온다라고 하면은 이제 GST 같은 이런 액침 냉각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좀 급등을 할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런데 저는 약간 모멘텀을 보자라고 한다면 이게 발열 문제 때문에 액침 냉각보다는 이제 유리기판 쪽이 조금 더 유망하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면 우리나라 지금 보면은 뭐 삼성공조, 뭐 GST, 뭐 액침 냉각 관련주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사실 이게 엔비디아 발열과 관련해서는 직접적인 연관은 좀 있지는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단순히 이제 테마격으로 상승하는 이런 모습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실체가 있는 유리기판 쪽을 조금 더 집중을 해보시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실제로 유리기판 같은 경우에 이번 이제 연초에 SKC 같은 경우에 이제 공개를 했던 부분들도 있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뭔가 물량만 들어오면은 바로 이제 생산이 가능한 수준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발열 문제에 대해서 또 얘기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유리기판 쪽이 저는 조금 더 유망하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액침냉각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뭐 이제 열을 식혀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테마로는 엮일 수 있겠지만은 대체적으로 이제 실적을 본다라고 하더라도 크게 뭔가 연관성은 없다라는 점에서 뭔가 이제 그런 관련주들로 본다라고 한다면 SKC 그리고 장비 쪽에서는 여전히 좀 피롭틱스가 대장이 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액침냉각 같은 경우에는 좀 길게 보시기보다는 접근하신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트레이딩 관점에서 유효하다라는 말씀까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열에 대한 키워드가 나온다 하더라도 실체가 지금 나와 있는 좀 더 뚜렷한 유리기판 쪽으로 손을 좀 들어주셨습니다. 어제 한은금통위에서 25bp 금리 인하로 결정을 좀 내렸습니다. 적정 금리 수준에 내려와 있긴 합니다만 그 박스 중에 상단에 있다라는 코멘트가 있었고요. 더불어서 성장률 전망치도 하향 조정이 됐습니다. 그럼 팀장님 앞으로 경기 부양책들도 좀 나오게 될 거고 추가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도 조금씩 이야기가 나오고 있단 말이죠. 그럼 증시 측면에서 봤을 때는 주가가 좀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고 좀 보실까요?
네, 일단 금리 인하는 주식시장에 보통 이제 호재로 작용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번 이제 깜짝 금리 인하 발표는 저는 이제 앞으로 이제 상승 모멘텀에 좀 활기를 넣어줄 수 있을 만한 어떤 요인들이다라고 충분히 좀 판단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전체적인 어떤 경기 상황을 보게 되면 여전히 좀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뭐 건설부터 해서 소비 심리도 많이 좀 죽어 있고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경제 성장률까지 저하되는 이런 이제 추정치까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어떤 경기 흐름은 좀 좋지는 않지만은 결국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단행을 하려고 하는 게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결국에 자금이 좀 많이 융통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게 주식시장에서는 당연히 저는 좀 호재로 작용을 할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방금 조금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기관들의 수급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잖아요. 지금 기관들 같은 경우에 올해 이제 국내 주식 비중을 한 15% 가까이까지 좀 늘리겠다라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현재 한 12% 정도 가량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제 기관들이 더욱더 수급이 좀 들어올 수밖에 없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부분들을 좀 보게 되면은 여전히 조금 상승 여력은 많이 남아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지만 한 가지 또 우려 사항도 사실 좀 있어요.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은 호재지만 3월부터 또 공매도에 대한 재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밸류 부담이 높은 이제 종목군들은 다소 이제 차익 실현 매물이 조금 쏟아질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전체적인 지수는 상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지만 그 중에서는 이제 좀 밸류 부담이 있는 종목들은 비중을 조금 축소를 하시고 낙폭이 좀 과한 저평가된 종목군들 위주로 조금 분산하시는 이런 전략들이 좀 유효하다라는 말씀까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전반적으로 금리 인하는 증시엔 또 호재로 작용을 하게 되겠죠. 어제도 이제 제약 바이오 쪽에서 반응이 좀 나왔다라는 부분도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이번에는 오랜만에 은행주를 좀 볼까 합니다. 은행주 같은 경우에는 KB 등 5개사가 이제 28일이 배당 기준일입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26일까지 보유를 해야만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인데요. 물론 이제 은행주가 고환율 여파 때문에 배당 여력이 좀 감소했다라는 기사가 있긴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권가에서는 이 주가가 이미 그런 위험을 선반영한 주가이기 때문에 주가 매력도 자체만 봤을 때는 우상향을 그릴 수도 있다라는 시각들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사실 금융주는 항상 저평가된 종목이죠. 정말 이제 가격만 보면 항상 고점을 찍고 나서부터 기술적으로 굉장히 비싸 보이지만은 여전히 뭐 실적 나와주는 거나 배당에 대한 근거로 좀 보면은 지금 가격도 굉장히 좀 싸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그 환율에 대한 부분들이 작년부터 11월부터 이제 문제가 좀 야기가 되면서 이런 게 지금 우려감들로 상당히 좀 많이 반영이 되었던 시점이고요. 특히나 이제 KB금융 같은 경우에 그동안 이제 금융 관련해서 대장격으로 좀 상승을 했었는데 현재 고점 대비 한때는 이제 10만 원이 넘었던 게 현재는 8만 원대로 한 마이너스 20% 이상 빠지면서 이런 밸류 부담이 상당히 좀 완화가 되고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그 트럼프 이제 임기 이후에 임기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아무래도 달러 강세가 당분간은 좀 지속이 될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은 있겠지만 사실 우리가 금융주를 투자를 할 때는 차익 실현 목적보다도 이런 배당에 대한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에 이제 배당에 대한 부분들을 본다면 여전히 이제 매력도는 상당히 좀 높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배당률이 각각 얼마인지는 제가 이제 그 금융지주사들 전부 다 확인을 못했지만 대표적으로 이제 그 KB금융이나 우리금융지주 등등 이런 금융사들은 대체적으로 이제 그 고배당에 대한 매력도를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말 배당만 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지금 관점에서도 충분히 좀 매력이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 이제 차익 실현을 노리신다라고 한다면 저는 금융주는 조금 맞지 않다라고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달러 강세가 당분간은 좀 지속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실적에 대한 약간 우려 요인들도 조금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얼마든지 조금 더 하방 압력으로 좀 키울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금융주들은 지금 관점에서 접근을 하시는 분들은 당장 이제 이틀 뒤에 있을 이런 배당에 대한 관점으로 접근을 하신다면 지금 좋다라고 보여지고 있지만 뭔가 지금으로부터 20% 30%의 어떤 단기 수익을 기대하신다라고 한다면은 다른 섹터에 조금 투자를 해보시는 것도 좀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금융주의 특징이죠. 지금 가격이 싸긴 합니다만 주가가 빠르게 반등하고 또 내리고 이런다기보다는 안정적인 투자 성향을 가지신 분들이 선호하는 섹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4분기 배당 기준일을 3, 4월로 변경한 기업들이 꽤나 많이 있어서 이제 벚꽃 배당에 대한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키워드도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조선 쪽도 보겠습니다. 일단 안덕근 산업부 장관이 내일 미국 출장길에 오르면서 미국 쪽에 있는 상무부 그리고 에너지부에 있는 장관과 면담을 가질 예정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LNG에 대한 수요도 있고 알래스카 관련해서 쇠빙선, 특수선에 대한 수요도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도 일단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상황이고요. 처음에는 MRO 키워드 가진 종목들이 좀 잘 갔었는데 최근엔 좀 덜 오른 이유도 있겠지만 LNG 특수선 모멘텀이 좀 있는 삼성중공업이 좀 잘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도 외국인이랑 기관 양쪽에서 모두 다 조선 쪽을 담고 있긴 합니다. 외국인은 삼성중공업, 그리고 기관 쪽에서는 삼성중공업, 한화오션, HD, 한국조선해양까지 러브콜을 좀 보내고 있거든요. 그러면 MRO에서 이제는 특수선이나 LNG 쪽으로 이 조선에 대한 키워드가 좀 변화가 생긴 걸까요? 일단 저는 다 중요하다라는 말씀 우선 드리겠고요. 사실 MRO 갖고 지금 계속해서 이제 올랐던 게 하나오션하고 그쵸. HD 현대중공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LNG 특수선에 대한 어떤 모멘텀이 조금 더 강해지면서 요 수급이 지금 교차하는 이런 모습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저는 조선주들은 물론 이제 각각 사업 내용을 우리가 들여다보면은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은 대체적으로 흐름은 비슷하게 간다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 또 LNG 특수선에서 또 빼놓을 수 없는 굉장히 강한 기업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사실 지금 대장격으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선사 중에서도 사실 가장 저평가되어 있었던 게 이제 삼성중공업하고 또 HD 한국조선해양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지금 이렇게까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뭐 비싸다라는 느낌은 사실 좀 아닙니다. 물론 조금 조심하셔야 되는 이유들도 좀 나오고 있는 게 최근에 이제 철강 관련해서 이제 조선업에 또 반덤핑. 이제 반덤핑 관련해서 이제 이슈가 좀 있는 상황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조선사대 같은 경우에 후판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예를 들어가지고 후판 가격이 10% 정도 오르면은 네. 그만큼 이제 100억 정도의 손해가 진짜요? 생긴다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들인데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이게 완성 배 업체잖아요. 그만큼 이제 원재료 값이 얼마나 싸냐가 이제 경쟁력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이게 철강 값이 앞으로 만약에 오르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조선사들은 이 부분에 있어서 마진 피해를 조금 볼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리고 과거에 이제 2020년도에서 21년도에도 사실 조선업이 좋았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못 갔던 이유가 뭐냐면 수주는 이미 다 끝났는데 그래도 이제 대부분의 기업들이 영업이익이 적자가 나왔던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원인들을 조금 파악을 해보면은 그때 당시에 이제 후판 가격이 이제 굉장히 좀 크게 올라가게 되면서 수주는 늘었는데 오히려 영업이익 감소하는 이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면 최근 이제 철강업계에 훈풍이 불어오고 있지만 오히려 이쪽에 이제 조선업 쪽은 조금 피해를 볼 수도 있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지금 관점에서는 약간 조금 조심하실 필요는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물론 저는 이제 조선업에 대한 부분들은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여전히 좀 보고는 있습니다만 이게 또 영업 마진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우려는 또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익권이신 분들은 조금 이제 어느 정도는 절반 정도 덜어내시는 그런 전략도 상당히 좀 유효하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신규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분들은 지금 가격보다는 조금 고점 대비 한 15%에서 20% 정도 밀렸을 때 어떠한 밸류 부담이 좀 완화가 된다라고 한다면 그때부터 접근을 해보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면서 일단은 이제 트럼프 정권 내내 이 LNG에 대한 어떠한 그런 노이즈 이슈는 계속해서 좀 끊이지 않을 것으로 좀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워낙에 이제 또 화석 연료에 대한 그런 이제 정책을 상당히 좀 강화하다 보니까 이를 나를 수 있는 이제 LNG 특수선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좀 증가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결국에 전체적으로 이제 사이즈는 커질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지금 마진에 대한 우려가 조금은 그런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너무 적극적인 투자보다는 조금 분산하시는 이런 전략들을 좀 구사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선업 자체만 놓고 봤을 때는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철강과 관련해서 마진 우려는 지울 수 없을 수도 있다라는 부분도 함께 챙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수익권 안에 들어오셨던 분들이라면 조금씩 비중을 좀 줄여나가는 정책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신규 매수로 관심 있으셨던 분들이라면 10에서 15% 정도 지금 가격보다도 조금 더 밀렸을 때 접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조선까지 개장 분위기 살펴봤고요. 오늘 올라오고 있는 상위 테마들도 이어서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의 첫 번째 테마로는 지금 철강 자리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살짝 이야기를 좀 나누긴 했었는데 정부가 중국산 후판에 대해서 최대 38%까지 반덤핑 관세를 잠정적으로 부과한다라는 소식이 전달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철강주들이 반등세를 좀 보였고 반대로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철강을 사용하는 조선업체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차익의 빌미가 좀 되기도 했는데 이 부분도 점검 좀 해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테마 열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테마는 2차 전지입니다. 일단 3월 5일에 인터배터리 2025 일정 앞두고 있고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46 시리즈를 처음으로 공개한다라는 소식도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휴머노이드 로봇 안에 전고체 배터리가 탑재돼야 된다. 그럴 가능성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2차 전지 안에서도 전고체 배터리 같은 소재 부품단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세 번째 테마 열어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STO고요. 단독 뉴스긴 합니다만 일단 28일에 민주당 주최로 STO 정책 간담회가 열리게 되는데 여기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참석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토큰 증권 제도화에 대해서 힘을 싣는다라는 이야기 나오면서 오늘 시장 안에서 개장하고 나서 STO 관련주들 그리고 더불어서 NFT 관련주들도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 가지 테마 점검해 봤고요. 팀장님 어디서부터 보면 좋을까요? 네, 이어서 철강 쪽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결국에 이제 조선주에 대한 비중을 축소를 하면 어디 쪽을 조금 더 단기적으로 집중을 해야 되냐라고 이제 생각을 하실 텐데 전 철강주 쪽에 좀 집중을 해보시면 좀 좋겠다라는 말씀 우선 드리겠고요. 일단 반덤핑 관세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철강주 쪽에는 호재일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죠. 왜냐하면 그동안 이제 철강 산업이 부진했던 이유가 뭐 전체적으로 중국 경기가 부진했던 부분들도 있겠지만은 아무래도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 계속해서 지금 경기가 안 좋은 상황이죠. 경제 성장률이 매년 이제 하락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내수 침체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상당히 좀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러다 보니까 철강은 이미 엄청나게 많이 이제 생산을 한 상황입니다. 굉장히 이제 저렴하게 만들었는데 이게 지금 갈 데가 없으니까 우리나라 쪽에 굉장히 좀 많이 들어왔던 상황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제 단가가 상대적으로 한 11%에서 12% 정도 우리나라가 좀 비싸기 때문에 한국 이제 그 철강 기업들이 가격 경쟁력을 좀 잃을 수밖에 없었었다. 이에 따라서 이제 관련 기업들의 어떠한 실적들도 상당히 좀 안 좋게 나왔던 상황이죠. 특히나 뭐 동국제강 그리고 뭐 포스코 셋을 이제 지금 안 좋은 지가 실적이 한 2년에서 3년 정도 좀 돼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 이 정도에 대한 부분들을 어느 정도 좀 풀어주려고 하면은 철강에 대한 어떠한 그런 가격 경쟁력이 좀 생겨나야 된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여기 이제 관세 부과를 하겠다라는 것은 우리나라가 이제 가격 경쟁력이 좀 살아날 수밖에 없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적어도 20%에서 많게는 뭐 한 38%대까지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이게 20% 최저로 매겨도 이제 중국산 그 후판 가격이 우리나라보다 비싸지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어쩔 수 없이 우리나라한테 좀 기회가 생길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 결국에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영업이익률 개선으로 저는 좀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악재가 어느 정도는 조금 해소가 되고 이제 상승 모멘텀이 조금 생겨나는 시기라고 좀 판단을 해보시면 좀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그 철강업 같은 경우에 또 경기 민감주다 보니까 조금 길게 보기에는 약간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후판 쪽에서는 수혜를 볼 수 있겠지만은 또 후판 쪽만 있는 거는 아니거든요. 건설 쪽에도 이제 철강이 좀 들어가게 되는데 사실 최근에 이제 건설 경기가 너무나도 좀 안 좋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이에 대한 부분들의 피해를 고스란히 좀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서 이제 또 분양까지도 안 되고 있다 보니까 이 악순환의 고리가 쉽게 끊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뭐 최근에 이제 근로자 수도 상당히 좀 많이 감소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럼 결국에 이제 건설사 입장에서는 이러다 보니까 이제 철강에 대한 수요도 낮아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좀 길게 볼 만한 섹터는 아니고요. 다만 이제 단기 관점에서는 그래도 후판 관련해서 이 관세에 대한 어떤 가격 경쟁력이 좀 생길 수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은 이제 단기 모멘텀으로 충분히 좀 작용을 할 수 있다라는 거, 이 부분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이제 그 관련주 내에서도 일단 탑픽을 좀 꼽으면 이제 동국제강
이라는 이제 종목인데요. 사실 이제 우리가 전체적인 철강 산업이 무조건 살아날 거야 이게 아니라 결국에 후판 관련해서 이제 관세에 대한 기대감으로 지금 접근을 하는 거다라고 한다면 이 후판 관련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을 좀 보시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대표적으로는 이제 현대제철 그리고 포스코, 동국제강 이렇게 있는데 사실 현대제철하고 포스코 같은 경우에 매출 비중이 한 12%, 13% 정도가 이제 이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동국제강 같은 경우에는 무려 이제 20%가 넘어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반덤핑 관세 관련해서는 가장 큰 수혜를 또 볼 수 있는 게 저는 오히려 좀 동국제강이다라고 보고 있어서 최근에 이제 흐름들이 어느 정도 조금 조정이 나오고 있는 부분들도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2월 21일에 한번 주가가 한 고점이 20%대 급등이 나왔다가 최근 이제 밀리는 모습들인데요. 그리고 다음 주에 한 3월 5일에 이제 중국에서 또 양회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 관련 모멘텀까지 지속적으로 좀 단기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눌린 시점에서부터 한번 좀 관심 있게 지켜보셔도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업황 자체만 놓고 봤을 때는 사실 뭐 중국의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는 것도 아니라서 업황이 막 좋아지고 있는 상황도 아니고요. 그리고 관세를 부과한다 하더라도 이게 이제 실적에 반영되는 데까지는 시간이 아마 걸릴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경기 민감주라 길게 끌고 가기도 좀 어렵다 한다면 이렇게 뉴스가 붙어서 반등을 줄 때마다 보유하신 분들은 일단 차익은 좀 하고 나오는 구간으로 좀 생각을 해야 될까요? 저는 이제 그런 전략 상당히 좀 유효하다라고 일단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철강주들 같은 경우에 사실 그 반등 시도를 작년부터 계속적으로 그렇죠. 좀 했었는데 이게 계속 저항에 지금 막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사실 이번에도 한번 20%대 넘게 급등은 나왔지만은 결국에는 저항선에 한번 부딪히면서 다시금 좀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강주들 같은 경우에 이제 여기서 더 센 모멘텀이 결국에 붙어줘야지 계속해서 좀 저항선을 돌파할 가능성이 높은데 아무래도 이제 그 관세 관련해서 얘기가 지금 나온 상황이고요. 이게 거의 뭐 기정사실화가 되고 어느 정도 수치적으로도 또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한 번 더 이제 저항대 구간을 좀 뚫을 수 있을 거다라 좀 보고 있어서 지금 보유자의 영역에서는 눌렸을 때 한번 접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기존에 이제 보유를 하고 계셨던 분들도 급등 시에 어느 정도 조금 덜어내는 이런 전략들도 조금 취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유하신 분들께서는 오히려 급등이나 반등이 좀 붙어줬을 때는 좀 차익을 실현하고 나오는 것 또한 방법이 좀 될 수 있겠다라는 부분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일단 관세 부과에 대한 이슈가 좀 붙어 있긴 합니다만 실적에 반영되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린다라는 부분도 함께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팀장님 고맙습니다. 실시간 헤드라인입니다. 엔비디아가 차세대 인공지능 GPU 블랙엘 발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액침 냉각 업체와 협력을 추진한다는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이 삼성공조가 사흘째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서 삼성공조는 지난 24일 상한가를 기록한 데 이어서 전날에도 장중 52주 신고가를 다시 쓴 바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오는 28일에 STO 정책 간담회가 개최된다는 소식에 STO 관련주들이 동반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정책 간담회는 디지털 금융 생태계와 토큰 증권의 융합, 제도 개선과 사회적 가치 창출을 중심으로 주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 20일 열린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가 STO 제도와 법안을 상정하지 않으면서 2월 임시국회에서는 통과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 바가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현대로템이 모로코로부터 2조 원이 넘는 전동차 계약을 수주했다는 소식에 장 초반부터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이번 사업 수주로 모로코 시장에서 처음 진출한 것은 물론 철도 단일 프로젝트로도 최대 수주라는 기록이 있다라는 게 설명입니다. 증권가들을 향후에 아프리카 지역 내 철도 인프라 점유율 확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LS 일렉트릭과 삼성물산이 미국의 합작법인을 세워서 북미 에너지 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습니다. LS 일렉트릭은 북미 투자법인인 LX 일렉트릭 인베스트먼트와 삼성물산 산사 부분이 합작법인 에너크레스트를 설립했다고 26일 밝혔습니다. LS 일렉트릭은 에너크레스트를 통해서 현재 개발 단계에 있는 삼성물산의 ESS 프로젝트를 함께 진행해서 사업 가치를 극대화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 시각 시장 상황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장 당시에는 코스피, 코스닥 양 지수 모두 다 내림폭을 보였는데 그 내림폭 자체가 워낙 작은 폭을 형성했기 때문에 그래도 반등 가능성에 대해서 시장은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지수가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을지 지수부터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방향이 서로 다르게 가리키고 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0.13% 아주 소폭의 하락세 그대로 보여주고 있고요. 반면에 코스닥은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현재는 0.12% 올라가면서 계속해서 770포인트 선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제 투자자별 매매 동향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유가 증권 시장이고요. 오늘 장 안에서도 개인 투자자가 나홀로 매수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2,900억 정도 매수를 보여주고 있는데 반면에 기관 투자자와 외국인 투자가 연일 지금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같은 날은 외국인 투자자가 2,600억이 넘어가는 물량을 뱉어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 안에서도 비슷한 흐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가 1,300억이 넘어가게 매수를 보여주고 있지만 이 기관 투자자와 외국인 투자자가 함께 매도를 하면서 그래도 지수 상방을 제한하는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현재 1,032억 원 매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업종별 등락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유가 증권 시장이고요. 지금 화학 쪽에서만 0.2% 오름폭을 보여주고 있고 의약품은 오히려 0.6% 낙폭 전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음식료품이 0.5%로 그 뒤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음 업종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업종 살펴봤더니 비금속 광물과 철강과 금속 쪽에서는 상승불이 들어와 있고요. 특히나 철강 쪽에서는 1%가 넘어가는 오름폭 형성하고 있습니다. 연일 주목을 받고 있고요. 운수 장비가 지금 낙폭으로 전환한 상태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업종들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 안에서는 금융이 유일하게 상승불을 크게 켜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과 제조가 그 뒤를 이어주고 있지만 상승폭 자체는 지금 0.2%로 다소 작은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유통이 2%가 넘어가는 낙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업종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업종 살펴봤더니 종이목재가 0.5%, 음식료 담배가 그래도 소폭의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다른 업종들 살펴봤더니 그래도 낙폭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흐름도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이고요. SK하이닉스가 상승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지금 상승폭 자체도 1.25%까지 올라오는 모습 보여줬고요. 어제 시세가 좋았던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오늘 장 안에서 2%가 넘어가는 낙폭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차는 2% 가까운 오름폭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안에서는 일단 개장과 비교했을 때 비슷한 흐름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요.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상승불,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0.26% 오름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맵을 열어서 지금 이 시각 과연 어떤 종목들이 특징적인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지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그래도 상승 전환한 종목들이 꽤나 많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전자기술 섹터부터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자기술 섹터 열어봤더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개장과 비교했을 때 낙폭 자체가 조금 더 크게 확대된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특히나 이 클래시스 인수와 관련된 단독 보도가 있었는데 이 삼성전자 측에서는 그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부인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1% 오름폭을 형성하고 있고요. 방산주들 같은 경우에 시장의 출발은 좋았습니다. 현재 같은 경우에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와 그리고 LIG 넥스원 모두 다 낙폭을 형성하고 있고요. 특히나 LIG 넥스원 같은 경우에는 1.14% 낙폭을 꽤나 크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산은 1.6%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섹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섹터로는 제조업 쪽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조업 쪽 살펴봤을 때 전반적으로 지금 2차 전지 관련주들은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방산주들 나머지들은 좀 부진한데 현대로템은 그래도 0.34% 올라가고 있습니다. 하이닉스가 상승 전환에 성공하자 한미반도체도 1.2%대 같이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0.39% 상승하고 있습니다.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2,940억 규모의 MCS 플랜트 구축 공사를 수주했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현재 주가는 2.93% 떨어지고 있고요. 조선주들 전반적으로 봤을 땐 지금 하락폭이 어느 정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만 HD 한국조선해양 쪽에서는 0.9% 오름폭이 그래도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섹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섹터는 제약바이오 쪽 의료기술 섹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은 그 상승폭을 점점 더 확대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램시마 같은 경우에는 국내 최초로 글로벌 블록버스터 의약품 반열에 올라왔다라는 소식이 있는데 이 램시마의 연매출을 살펴봤더니 1조 2,680억을 기록했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현재 주가는 2.24% 올라가고 있고요. 클래시스 같은 경우에 삼성전자에서 인수 보도에 대해서 부인한다라는 소식이 나오자마자 그 상승폭 자체가 어느 정도는 좀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섹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섹터로는 컨슈머 논 듀어러블즈로 소비재 쪽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이 컨슈머 논 듀어러블즈 한마디로 소비재 관련된 종목들이 큰 폭의 오름세 보였습니다. 그중에서도 화장품이라던가 엔터 쪽의 주가 상승이 두드러졌었는데 오늘장 안에서는 다소 부진한 흐름 보여지고 있습니다. 코스맥스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매출에 이 사상 처음으로 2조 원을 돌파를 했습니다. OEM과 ODM사 중에서 가장 다양하게 고객사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특정 브랜드의 의존도가 꽤나 낮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요. 안정적인 실적 증가로 앞으로 주가는 회복할 것이다라는 증권가의 코멘트가 있었습니다. 일단 아모레퍼시픽이 1.8% 떨어지고 있고요. 더불어서 지금 화장품 관련된 LG생건이 1.09% 떨어지고 있습니다. 식품주도 살펴보자면 삼양식품이 1%대, 오리온이 3%대 낙폭을 크게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섹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sek터로는 코머셜 서비스 쪽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하이브가 대표적인 종목으로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난해 매출 같은 경우에는 2조 2,545억으로 창사 이래 최고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다만 지난해 영업이익 자체가 37.5% 정도 감소를 하게 됐는데요. 일단 증권가에서는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BTS가 컴백을 하고 여기 더불어서 이 신인이 데뷔를 하면서 이 기대감은 유효하다라는 평가를 내렸으니까 이 부분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시장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지수는 보합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수급상으로 보면 외국인이 현물, 선물 모두 빼고 있는데요. 선물 쪽에서는 다행히 그래도 매도폭을 조금씩은 줄여나가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개장에서는 좀 밀리더라도 종가 때 낙폭을 만회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요. 오늘도 그럴 수 있기를 기대해 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내일 더 다양한 소식 준비해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